네, 오늘 사회를 맡으신 정영철 교수님 오시기 전에 잠깐 사회를 맡게 된 이민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그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계 동계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국민의례는 태극기 없는 날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 순서는 김성수 교수님께서 기조발제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그 박사학위의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해 주실 우리 최인석 변호사님이 가상통화 이용 위험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최영환 변호사님께서 그 조세조약 남용 방지 규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이제 조선영 변호사님께서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이런 순서로 오늘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성수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앉아서 할게요. 네. 올해 뵌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 이상사 둘다니까. 근데 2019년도 빨리 가겠죠? 벌써 6분의 1이 갔으니까 땡겨서 2020년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기조발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3월 29일 3월 말인데요. 한국행정법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회에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거의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마 회장이 바뀌고 그래서 박정훈 교수가 새로 회장이 된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양반이 전화를 하셔서는 3월 29일 날 이제 행사를 하는데 아마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한국 행정법과 뭐 독일, 한국 행정법과 프랑스 행정법 뭐 이런 식으로 비교 행정법 행사를 자기 임기 중에 계속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첫 번째로 이제 한국 행정법과 독일 행정법의 비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저한테 뭐 그 양자의 비교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조발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탁을 받고 어서 오세요. 부탁을 받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기조발제는 제가 옛날에 할아버지 교수들이 하는 건데 야 이거 나도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원로들이 하는 게 기조발제인데 야 내가 어느 때면 그렇게 나이가 됐나? 그래도 아직은 현역인데 또 기조발제는 은퇴하신 분들이 하고 그러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고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근데 예전에 보면은 우리 원로들이 기조발제를 하시면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또 아주 엄숙한 문체로 이렇게 쭉 써내려 가지고 발표를 하셔서 저는 소장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늙어서 기조발제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스스로의 다짐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대로 1895년이면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기 2년 전입니다. 고종이 이제 조선의 왕이었고 고종이 처음으로 1895년에 우리나라에 법관 양성소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근대 법학교육의 효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100년이 지난 시점인 1995년에 서울대학교가 근대 법학 100주년 기념관을 지어서 준공을 해서 지금 있죠. 서울대학 그 법대에 가면 근대 법학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95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1995년에 준공을 하면서 기념 세미나를 했는데 각 분야별로 행정법 분야도 있었죠. 그때 제가 선생이 된 지 한 4, 5년 정도 되는 신참이었는데 제일 말석에서 토론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토론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그래도 한 4, 5년 지났으니까 한국 상황을 좀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저로서 그때 소장학자 뭐 30대 후반이었습니다만 한국에 돌아와서 행정법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의 저서나 논술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모든 교수들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원로건 교과서를 쓰는데 모든 힘을 바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김남진 교수가 지은 저서가 중요한 거냐, 또 아니면 김도창 선생 책이 좋은 거냐, 김덕유 교수 책이 좋은 거냐, 뭐 석정현 교수 교과서가 더 우수한 거냐.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그렇게 교과서 쓰는 데만 몰입을 할까 학자들이 뭐 젊은 사람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건 간에 무슨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고시 보는 학생들의 수험서의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 이외에 행정법의 영역이 방법론이 얼마나 다양한데 한국 행정법은 오로지 교과서 수험서 쓰는 데만 경쟁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이상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 행정법 분야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고 또 연구의 어떤 그 각도들이 상당히 다양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원로들한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 원로들이. 왜냐하면 행정법학자들 세대 간의 역할 분담을 하자. 세대간 30대 행정법학자가 되면 열심히 실정법과 판례 그리고 외국법 이론을 공부해라.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게 기본이니까 판례와 그다음에 외국법 이론과 또 실정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라. 30대 때. 근데 30대가 지나서 한 10여 년 경험이 쌓이면 그 말씀드린 대로 뭐 맨날 어디 가서 판례나 뭐 공부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정책 과제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조세도 마찬가지고 또 뭐 경찰법 분야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정책 과제들 환경법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정책학이나 행정학이나 경제학 하는 사람들한테만 문제 해결을 맡기지 말고 그게 분명히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실현이 될 텐데 행정법 하는 사람이 가서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왜냐하면 한 10여 년간 경험도 있고 이제 나이도 좀 먹었으니 뭐 이렇게 교과서 쓰거나 뭐 이렇게 수험서 이런 거 쓰지 말고 뭐 그것도 하되 가서 정책 과제에 관해서 다른 분야 교수들하고 협업을 하라. 그리고 나서 50대 후반, 그러니까 한 20년간 그 정책 과제를 다루고 50대 후반이 되면 무슨 업무가 원로들에게 주어지냐라고 제가 얘기했느냐면 그때 가면 이제 20여 년, 30여 년간 경험이 쌓였을 테니까 행정법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행정법이라는 게 A라는 흐름으로 왔는데 이게 과연 시대에 맞는 건지 아니면 시대에 맞도록 B라는 프레임, C라는 프레임을 새로 제시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행정법의 철학이랄까요? 아니면 방향론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로들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대한민국은 원로건 중진이건 소장이건 수험서만 쓰느냐? 나 정말 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한 원로 교수가 좀 기분 나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당신부터 실천해 보시오. 너부터 실천해봐라.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월 말에 제가 발표할 이 내용은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지 다른 학자들에게 고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학회에 오셨는데 뭐 그거 하기 전에 또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0년간 무수히 많은 발전을 했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저발제 제목은 뭐냐면 마이어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존경하는 마이어 선생님입니다.
2019년범 한국행정법학회에서 한국과 독일의 비교 행정법 파악에 대한 주제로 한마디 하라고 부탁하시니 누구보다도 마이어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사실상 독일은 물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과 한국의 행정법 이론과 소송 실무에 선생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생이 과연 있을까요? 선생께서는 세계적인 역작 독일 행정법 deutsche 두 번을 1895년과 1896년 각각 출간하고 1923년 제3판을 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죠. 물론 선생 이전에도 많은 선학과 저술들이 있기는 했지만 선생의 이 저서는 가히 행정법의 마스터피스이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고금의 명작으로 지금까지도 인구의 회자되는 유명한 책입니다. 선생의 문체에서 나오는 강렬한 힘과 자신감, 내용적인 명쾌함, 특히 그 문체가 독특합니다. 굉장히 강한 그리고 아주 힘이 있는 문체입니다. 마이어의 이 독일 행정법. 여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독자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이 저서를 통하여 행정법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선생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복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이 법에 기속되며 이처럼 법률에 기속된 행정은 다시 입법자가 만든 법에 의하여 그러한 기속이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니 이것이 이제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죠.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생의 법률 유보 이론에 따라서 행정이 개인의 기본권, 특히 자기권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수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영역 이외의 다른 행정활동은 행정권에 이임되어 있으며 법률의 기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행정재량과 법치주의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법치행정의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법률에 기속되는가 아니면 나름의 활동 영역을 가질 수 있는가 문제 역시 모두 입법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프랑스어와 프랑스 행정법에 대해 조예가 깊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독일 행정법을 세상에 내놓기 전 7년 전에 이미 프랑스 행정법 이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던 점은 우리가 오늘 토론하고 있는 비교 행정법이라는 방법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법을 연구하고 또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는 공직자나 법원의 구성원들이 오늘도 선생의 행정법 이론책에 탐복하는 것은 비교법뿐만 아니라 독일 법학의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 이것을 행정법 분야에 완벽하게 적용하고 착근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생의 독일 행정법은 독일법의 전통을 바탕으로 둔 법학 방법론을 행정법 영역에 수용하여 법적인 개념과 제도를 외부의 정치적 환경이나 사실관계에는 완벽하게 절연시키고 독자적인 체계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행정법 영역 역시 정치적 상황이나 헌법 현실과는 유리된 행정법의 독특한 개념 요소들을 중심으로 행정법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법학 방법론은 이미 선생이 책을 낼 그 당시에도 매우 편협하고 자기적인 설정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공법 질서와 그 외부 환경을 이루고 있는 현실과의 단절성 속에서 일정한 행정 처분이면 행정 행위거든 그런 개념 도구만을 가지고 법 체계를 설명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학제간 연구와 융복합적인 방법론이 법학 분야에서도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선생의 그 법학 방법론과 행정법 이론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의심을 오늘날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법학 방법론과 개념 법학이 가지고 있는 명확성, 간결성, 권리구제의 용이성 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선생의 법학 방법론이 행정법 이론 체계에서 실현되는 도구 개념이 그 유명한 행정행위론입니다. 선생의 행정행위론은 행정법의 독자성과 존립의 정당성을 발견하고 민법 등 사법 질서와의 분명한 구별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개념 내지 제도로서 기능했습니다. 물론 선생 이전에도 다수의 학자가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들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선생은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분적인 징표들을 하나의 집합적인 개념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행정법학자라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 마이어의 행정행위로는 우리의 행정법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행정청은 수많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항고소송 제도는 이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행정법의 실무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1923년 제3판을 마지막으로 독일 행정법이 발행이 됐죠. 제3판의 서문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헌법은 사라지나 행정법은 존속한다. Ver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aber doch besteht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밑에 나오는 얘기가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독자들이 즉 독일 행정법 자신의 저서를 읽는 독자들이 우리 독일 행정, 우리 uns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unser 우리의 독일 행정법이 이미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착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려 한다면 이제는 기꺼이 기뻐해도 된다. möchte der Leser den Eindruck gewinnen, dass uns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doch schon eine Wissenschaft geworden ist, an der man Freude haben kann. 1923년입니다. 이 양반이 작고하기 1년 전이죠. 우리 행정법, 우리 독일 행정법입니다. 우리 한국 행정법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우리나라에. 선생께서 분명 독일 민족주의자이지만 이런 자신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행정법에 대한 의존관계를 단절시키고 독일 행정법의 독립을 선언한다는 표현일까? 결국 이 말은 독일 행정법이 이론적으로 완성된 것을 독자와 더불어 자축하자는 의미겠죠. 이제 선생이 서거한 지 곧 100년이 다가옵니다. 이분은 1924년 8월 8일 제 생일날인데요.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독일에서는 이 양반 서거 100주년인 2024년에 상당히 많은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생을 비판한 수많은 학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생의 행정법은 영원히 존속하고 여전히 존속하고 선생은 천상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마이어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두 번째 편입니다. 마이어 선생님 환절기 부탁하십니까? 마이어 선생님, 그런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이 작고하신 이후 100년 얼마나 엄청난 시간입니까? 독일에서 선생이 말년에 경험하셨던 정말 취약하기 그지없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 손에 들어가서 1933년부터 45년까지 13년 제3제국이라는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948년 건국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이른바 본민주주의 보로데모크라티 시대를 거쳐 1990년 10월 독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선생의 이론법 체계, 그러니까 1990년에 이르는 그런 소위 변화들. 근데 마이어 선생이 있었던 시대와는 달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치주의라는 기본법의 새로운 원칙에 따라서 사회국가 원리에 의한 구조적 변화를 헌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독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대체로 행정행위론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민주주의 독일의 기본법 체계와 독일의 통일은 선생의 행정법 이론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헌법은 사라지지만 행정법은 존속한다는 선생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성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의 체계를 뒤흔든 사건은 독일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연합의 확장과 유럽법의 발전, 유럽재판소, 인권재판소 등등 그런 변화로 인한 소위 유럽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법 체계 변화에 이야기하기 전에 유럽법이 독일의 전통적 행정 조직법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생의 행정법의 이런 출발점은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와 같은 법치 행정의 원리입니다. 행정에 대한 입법자의 지배, 다시 말하자면 뭐랄까, 의회 주권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행정 조직을 포함한 모든 활동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자의 절대적 무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법치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법은 행정 조직, 특히 독일 연방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금융조직,
개인정보 옴부ds맨,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조직들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정도로 입법자가 이들 행정조직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가능하면 입법자가 이런 기관들의 행정조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의회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신이 말하는 법치주의 행정 원칙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는 유럽이나 독일 내도 아니며 일만도 아니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일종의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독립규제위원회 혹은 독립위원회 같은 행정조직에 민간 부분의 전문가와 소비자 같은 민간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법적 구성력을 가지는 공적인 또는 행정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 이것들은 간과할 수 없다. 이른바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참으로 의회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현상들이죠.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대만에서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의 클라우스 레너트 소장이 발제한 논문, 여러분 그 제목은 독일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에서 새로운 발전들을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걸 보면 최근 유럽연합재판소가 판결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옴부ds맨 독립성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의회나 정부가 지시나 감독권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던 사실을 이 사람은 아주 개탄했습니다. 레너트 소장. 레너트 소장은 유럽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독일 연방의회가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던져버리고 소리 소문 없이 숨죽여서 유럽재판소의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으로 내려보세요. 행정처분의 적법 위법 여부가 오늘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행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어떤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민간인의 의견을 행정적 결정에 담을 것이냐. 뭐 환경보호의 영역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6페이지 위로 올라가면 결국 행정법 체계가 보다 자율적, 시장 친화적이며 명령과 강제한 수단보다는 성과 중심주의에 따라서 공권력 행사를 지향하고 상대방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민관협력, 조정과 제어, 보장국가 같은 정말 마이어 선생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오늘날 이런 용어와 개념들이 행정법에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독일에서는 조심스럽게 신행정법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전통적인 행정법학의 도전장을 내밀게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람 허프만 림이나 슈미트 하스만 슈퍼트 그리고 현재까지도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있는 안드레아스 포스콜레 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활발한 저술 및 학술 활동을 통하여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기능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정법 사조에 대해서 선생님의 추종자들, 후예들은 거센 비판했죠. 도대체 이들이 법학자인지 아니면 행정학자인지 또는 정치학자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어설픈 잡종을 교배하는 사회학자인지 정말 너희들 정체가 뭐냐? 라고 몰아세운 것이죠. 선생님의 추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행위론이 얼마나 명확하고 깔끔합니까? 적법한 처분은 처분이고 공정력을 가지고 위법한 처분이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어렵게 행정법학의 법학 방법론을 접목하여 행정법학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실무적으로도 150년간 잘 운영해온 제도가 유럽법이란 정말 일시적인 유행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튼 독일에서는 1996년과 드레스덴, 2007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신구파의 격돌이 있었는데 아직도 대치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행정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생의 위력이 90년도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소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994년에 처음으로 민자유치법이 제정됐는데 민간 부문의 사업 시행자를 행정과 동일한 협치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명제입니다. 행정과 시민 간의 협약 불가라는 선생님의 불패 신화가 한국에서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민자유치법은 미국과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해왔던 자본정부와 신자유주의 사조를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행정청과 사업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협상하고 그 결과를 실시 협약으로 제도화하는 최초의 한국적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민자유치법은 민간투자법으로 명칭도 바뀌고 재벌에 관한 특혜다 또 MRG 규정이다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오늘날까지도 받고 있지만 한국의 민간투자 제도가 100% 실패했느냐? 아니면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식의 신사조 행정법 실험은 아직도 저는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20년 전에 독일에서 연구원을 보내면서 벌써 20년 됐군요. 독일과 한국의 새로운 행정법의 사조를 양국의 한번 사조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 동료 교수와 함께 가부장적 국가로부터 동반자적 법치 국가로 21세기 초반 동북아시아의 법치주의 발전 이라는 것을 이제 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책의 공저자인 일본 니시하라 교수는 작년 초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고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동양의 두 외국인 교수를 독려하신 우리 오프만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입니다만 바로 한 3주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독일인, 일본인,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교류한 두 분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마이어 선생님 당신의 학문적 유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간적인 유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편입니다. 마이어 선생님, 한국에서 당신을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국 학자들도 독일의 신사조 행정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장국가론, 민관협력, 계약, 유럽법의 변화에 따르는 독일의 행정절차법, 행정소법 움직임에 대해 많은 저수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 아쉬운 점은 한국 학계가 독일의 사조 변화를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의 주제인 비교 행정법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유럽의 또는 세계적 글로벌한 움직임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독일의 이론, 외국의 이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도대체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학문의 목적이 누가 외국 문헌을 더 많이 소개하고 최신 이론이 어떤 것인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비교법적인 지식의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는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난 10년 한국의 수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왜 법학자가 수법을 연구했냐면 물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 과제에서 행정법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하천법 50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전제도 불행한 물수지 분석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유지유량, 관리유량, 관리수위, 양수제약수위, 어저께도 보호 뜯으면서 양수제약수위, 지하수위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 아마 굉장히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세미나와 회의에 참석해서 공대 교수들과 실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수통제소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하고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통합물관리가 무엇인지, 유역관리가 왜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너무도 제가 모르는 게 많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 물 관련 분야뿐이겠습니까? 국가의 모든 정책 분야의 행정법, 헌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경제학 하신 분, 공학 하신 분, 자원 에너지학 하신 분, 학자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자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역설적으로 행정법학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시간을 줄여야만 국가 행정에 기여하는 실사구시적 행정법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라? 저 사람 왜 요즘에 안 보이지?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공법학자들 눈에 띄지 말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연구자들은 법학자의 희한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마요 선생님, 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물과 관련 수많은 법률들이 있지만 수자원과 물 관련 원칙을 제공한 최상의 법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관련 학자들이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염원하였고 20여 년간의 진통을 거쳐 드디어 작년 6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올해 6월 시행됩니다.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이론적 법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법안으로 제안하여 의원 입법의 형태로 국회를 통과한 이래 수년간 제10명을 바쳤습니다. 물관리 기본법의 핵심은 자 이것이 왜 행정법학자의 관심 속에 들어왔는가? 한국에서 4대강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전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자선만대가 누려할 하천과 수자원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인 물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협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권력자 대통령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더 나아가 자선만대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하천과 수자원을 관리하는 협체 거버넌스 말입니다. 물관리 기본법은 결국 이것을 위해서 국가위원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위원이 물관리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물관리 기본계획, 관련 계획의 수립, 문장 조정과 같은 행정권을 수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 의회 민주주의 원리, 대의제 원리에 반하는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독일 연방 행정재판소 클라우스 레너트 소장이 제기한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미 독일에서 이와 유사한 논쟁이 계속됐지만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입법자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한 충분한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공적 의사결정의 위헌적인 요소는 불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 부문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다도 입법자가 스스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자율적 조직자가 수행하는 업무 관련하여 특정한 분파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10페이지는 우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이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물관리위원회 법률상 인사권과 예산권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 실현을 위한 충분한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조직과 민족 정당성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법리적으로 제 견해로는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독일 연방 헌재와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한국에서 탈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민족 정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죠. 물관리위원회는 다릅니다. 국회가 제정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입법적 의사와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기관입니다. 레너트 소장, 의구심이 해소되셨네요. 저는 최근에 이 거버넌스에 관해서 좀 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낙동강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어저께 금강과 그 다음에 영산강에 있는 보호 3개를 철거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보셨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6월달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 여기 지금 혹시 대구나 경북 지역 또는 부산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식적 거버넌스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수십 년간 누적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낙동강 위협과 여기 보면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거버넌스로서 낙동강 위협 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더불어서 비공식적 거버넌스로서 가칭 유역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인데 이미 출범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 중에서 공식적 거버넌스와 비공식적 거버넌스의 관계가 뭐고 양자간의 역할 분담이 뭘까라는 문제에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위협같이 수력 문제가 심각하고 취소한 이전 등에 대한 주민과 지역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사실상 위협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공식 거버넌스죠.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칫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위협물관리위원회는 공식적 거버넌스는 의결 무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관리 기본법에 의한 위협관리위원회는 공식적인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위협물관리위원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거버넌스, 주민들, 공무원들, NGO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공식적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버넌스에 대한 독일의 슈퍼트나 허프만님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워낙 추상적인 담론이다 보니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일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물관리위원회 실제 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논의하는 공식적 거버넌스 이외에 비공식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학문적 실험입니다. 독일 학자들도 한국에 주목하면서 무엇인가 구체적 논의를 통한 거버넌스 탐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는 독일이 한국을 공부할 때다. 이제 서서히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선생님의 전통적인 법학방법론과 신사정연법의 공존 내지 기능적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을 극복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방법론 모두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존과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관리위원회에 돌아가서 사실 독일의 신사정연법은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관리위원회 역시 위원회 구성, 의사결정 구조, 협치 이것을 설계하는데 무엇이 더 적합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즉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까지는 신사적 행정법의 방법론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입니다. 때에 따라서 일정을 처분하겠죠. 그 처분은 뭔가요?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정행위, 행정처분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처분이 행하여지만 이에 불복하는 상대방은 행정소송제도를 활용할 겁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소송 요건과 더불어 본안심리 과정에서 처분이 적법 위반지를 따져보겠죠. 설마 법원이 당해 처분이 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구성된 거버넌스가 내리는 결정부터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는 당연히 선생의 행정의 이름과 하자론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행정활동의 전반부는 신사정연법, 후반부는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솔직히 생전에 전반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생의 행정법 이론과 실무 체계는 여전히 후반부에서 강한 위력과 현실적 타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선생님을 계속해서 뵐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마이어 선생님 건승하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이어 선생님 행정법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저는 미래 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정책, 입법 정책 주제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보호는 한국 사회에서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앞으로 공동체의 존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일은 2015년 난민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요. 아무튼 한국과 독일 모두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오염, 국가부채, 사회보험 등 국가 재정의 불안전성으로 발생하는 미래 위협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일에 입법과 행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행정법과 행정법학이 수행할 역할이 저는 막중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헌법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소위 국민주권의 주권자의 개념에 과연 미래 세대가 포함될 수 있는가? 미래 세대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 청소년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냐? 나라의 주인의 범주에 미래 세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 또 현재 의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미래 세대를 대변할 그런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제 연구는 시작인데 불행히도 정치학자나 사회학자 중에 일부 어설프게 이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나 불행히도 헌법학자들은 아직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세대 간정의 형평성과 같이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대립적 구도에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고 이들을 일종의 세대 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세대 간 연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헌법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행정법의 역할은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 기본법을 제정하고 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존재감이 미미한 위원회 제도보다는 미래세대 옴부ds만을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각종 입법과정, 행정절차, 환경영향 평가 등의 옴부ds만을 참여시키고 협의 내지 그들의 동의권, 이의제기권 등에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가 행정법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비례대표의 선출, 국회 상설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선생님, 행정법과 행정법 연구장에는 영일이 없다, 편안한 날이 없다라는 명제는 한국과 독일에 모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미래 행정법의 모습은 오늘날과는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달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행정이 법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고 그것에 오류가 있다면 법원에 적절한 시정을 구하는 절차는 아마도 쉽게 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이어 선생님, 당신의 존함은 먼 장래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기를 넘고 또 넘어서 독일과 한국의 수학들과 계속 대화하실 수 있다니 대단하십니다. 마이어 선생님, 부디 옥체를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질문은 뭐 안 했던 거니까 좀 들보게 되고. 바로 이어서 최근에 두 번째 발표할 내용은 그 가상통화 이용 위험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김성수 교수님께 이제 이 논문을 주제로 쓰겠다고 결정했었던 것은 제가 2017년도에 금융위원회 그 하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서 그 심사분석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초에 이제 저희가 가상통화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가상통화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2017년 말에 2천만 원까지 올랐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700만 원으로 다시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보니까 이제 또 이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이제 커져서 지금 한 4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너무 투기 과열에 대해서 이 정부가 종합적으로 이제 대책에 나서고 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FIU가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금인데 그때 이제 그 가상통화로 인한 자금 세탁 위험이 커져서 그 의심 거래 건수가 너무 많이 폭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 계신 그 유광열 그 수석부장께서 그 당시 금감원 그 금융정보분석원장이셨는데 그래서 정부 종합적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통화로 인해서 이제 각종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그 위험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2장 가상통화의 등장과 이용 현황에서는 가상통화의 등장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기존 중앙은행과 기존 금융업에 대한 불신입니다.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런 금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임의적으로 통화를 발행할 수 없는 이상적인 화폐를 구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ICT의 발전도 가상통화의 굉장히 배경이 되는데 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도 좀 다양한 금융 욕구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열망과 기대가 이런 가상통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 페이지 가상통화의 개념은 가상통화 명칭 외에도 디지털 통화, 암호통화 많이 혼용이 되는데 이 정의를 요약하면은 금전적 가치의 전자적 표시, 일정한 경우 화폐를 대신해서 활용이 되며 공인기관,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민간에서 발행한 새로운 유형의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통화의 종류는 현실통화와의 교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교환 가능한 가상통화, 교환 불가능한 가상통화로 분류되는데 교환 불가능한 가상통화는 뭐 게임머니와 같이 현실 화폐와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통화를 말하고 교환 가능한 가상통화는 현실통화와 이제 교환이 가능한 가상통화,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폐쇄형 가상통화도 이런 가상통화 게임머니가 ITM 중개 사이트 등에서 이제 2차적인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폐쇄형과 그 개방형에 대한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이제 관련 개념으로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구성하는 기술인데 이것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공동으로 이제 기록하고 관련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앙은행 서버 같은 게 있는데 가상통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제 모든 거래자 참여자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장부를 기록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블록체인도 있는데 블록체인은 블록과 체인의 합성어로서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같은 블록들이 체인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장을 거래 기록을 담긴 원장을 모든 참여자가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이러한 거래를 참여자가 암호화 인증을 통해서 새로운 블록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할 개념으로 가상통화 발행 자금 조달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코인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ICO라고 합니다. 기존 IPO도 있는데 IPO에서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있고 이 투자자는 주식을 소유해서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ICO에서는 이 코인을 발행하는데 코인 소유자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IPO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의무 이런 공모 절차가 있는데 ICO는 이런 절차를 규율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2017년 9월 1일 이 정부에서는 ICO 행위를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런 블록체인 산업을 좀 이제 육성하는 데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었고 2017년 11월에 출범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ICO 허용을 이제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ICO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작동 원리인데 이건 또 생략을 했었는데 가장 큰 것이 그 암호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가상통화가 저희들이 연구하게 된 이유가 이런 블랙마켓 그런 그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뭐 마약을 팔겠다, 마약을 구입하겠다 이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마약 팔겠다는 사람이 마약 종류 가격을 제한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가상통화에서는 그 개인 키와 모든 사람들이 개인 키와 공개 키라는 두 개의 이제 대칭 키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개인 키는 오픈이 되어 있고 상대방의 그 개인 키는 나만이 가지고 있고 나의 공개 키는 주소 같은 것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개인 키와 그다음에 나의 공개 키로 이제 마약을 팔겠다는 것을 암호화해 버리면은 이 글을 다른 수학에는 알 수가 없고 그 마약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내 공개 키는 팔겠다는 사람이 공개 키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비밀 키로만 암호를 복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둘 사 간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마약 이런 것이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방을 피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화폐라고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6페이지 가상통화의 특징은 같은 내용입니다. 발행 관리기가 정부가 발행하지 않는 탈취평형이다. 그리고 거래 원장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기록과 승인을 모든 참가자가 공통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7페이지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는 관계 통용력이 없고 관리 주체가 국가가 아니므로 이제 법정 통화는 아니고 그렇지만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지급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통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 파생 상품이 아니므로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데 또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소 등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과정에서 뭐 이런 시세 조정 행위나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금융투자 상품에 준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새로운 이제 규율 대상인 것입니다. 7페이지 그 가상통화 이용 현황은 이제 가상통화의 발행과 유통 현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제가 이 기준은 이제 2018년 8월 기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1,843개의 가상통화 유통 중이었고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1,088억 달러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급등락을 반복 중이었는데 2017년 1월 초는 908달러였는데 12월에는 18,733달러였습니다. 거의 한 10배 정도 이제 20배 정도 이제 증가했고 뭐 이런 가격 급등락의 원인에서도 이제 규제 환경 정부나 이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규제 환경의 변화가 이런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국도 이제 9페이지 보면은 한국의 원화도 전체 가상통화 시장에서 2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가상통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주식 구매 대비 가상통화 구매 비중이 82.45%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이게 다른 투자에 비해서 가상통화 투자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은 주식과 가상통화를 비슷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의 가상통화 가격입니다. 2018년 1월 3일에는 2017년 1월 25일 기준으로 1비트코인 가격이 108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2018년 1월 3일에는 2020만 원까지 거의 20배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고, 다시 8월 달에서는 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2월 20일 얼마 전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427만 원, 시가총액은 이제 78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관심이 좀 꺼져가지고 뭐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가상통화 혹한기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도 이런 가상통화에 관심이 이제 투기 열풍이 좀 사라지니까 규제 환경의 변화로 조금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이제 TF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 의욕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좀 꺼져 있는데,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밑부분을 좀 정리해 놨는데, 이런 정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위해서 이런 투자자들 이탈이 나게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업계에 침체가 돌았다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을 정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게 빠져나와서 이런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이런 평가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2017년 발족한 정부 기관에서도 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그 거래소들은 지금 난립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여전히 뭐 다단계 사기, 코인 판매 등 같은 이런 범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가상통화의 지급 수단에서 이용 현황인데, 가상통화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랩.org라는 그 사이트에 가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걸 이제 다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파리바게뜨 시청역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운영했었고, 2018년 8월 19일 기준으로는 172개소가 이제 지급 수단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북한의 한 바 같은 데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13페이지에도 이제 정리해 놓았지만은 지급 수단으로서 가상 통화를 이용하는 가맹점이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상 통화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급 수단을 생각하지는 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급 수단으로 이제 받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인다는 좀 그런 이미지 홍보 쪽으로 때문에 그러한 지급 수단을 이제 찾지만, 사실은 투자 목적이 주된 이용인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 가상 통화의 이용 위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출절 맞춤이 여기였고, 제가 예전에 그 경찰청 사이버 테러리스트 센터에서 이런 쪽 수사를 좀 했었습니다. 사이버 수사 대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해킹이나 이런 사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이용 위험의 유형은 이제 가상 통화의 위험은 첫째는 가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 위험입니다. 가치 변동성이 너무 높습니다. 가치를 보장해주는 기관이 없고, 그리고 또 지급 보장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과 달리 뭐 기업에 이런 게 없으니까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 수단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상대방이 매수해주거나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통화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주는 규제기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가상통화가 범람을 하고 사기에 이용되거나 그런 투기 세력에 의해서 가치를 이제 왜곡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위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가상통화는 범죄의 화폐라고 불립니다. 사정기관에서는 이 블랙마켓이 존재하고, 거기서는 모든 결제가 가상통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팀에서 이제 밝혔는데, 디웹이라고 불리는 블랙마켓의 거래를 분석했는데, 전체 비트코인 이용자 25.24%, 계좌의 38.21%, 그다음에 범죄 거래가 비트코인 전체 비트코인 거래 이 범죄 그 중에서 범죄 거래가 44.33%가 이제 해당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밑줄이 좀 있는데,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제가 사실 제 논문에서는 이것을 사례별로 저희 수사했던 사례도 좀 이제 보도자를 냈던 그 위주로 해서는 좀 정리해 놨었는데, 범죄가 쭉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거래소 해킹, 지갑 계정 해킹 범죄도 발생을 하고, 가상통화를 탈취하기 위한 악성 코드가 유포되었으며,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가상통화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거나 검증이 안 된 가상통화를 판매하여 범죄를 편취하는 경우도 있고, 가상통화 발행 자금 조달을 이용한 사기범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는 이제 익명성과 국외로 이동을 이용해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블랙마켓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개인정보 매매 범죄, 음란물 사이트, 도박 사이트, 그리고 디도스 공격한 후에 대가를 요구를 비트코인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도 가상통화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들이 이 투자 중개를 하면서 쭉 가상통화를 받고 난 뒤에 파산을 시켜버립니다. 뭐 그런 횡령과 배임,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이제 또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뭐 환치기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입니다. 이러한 익명성을 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 사례는 하나 제가 날려낸 것은 이제 우리 원주 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이제 보도를 냈던 내용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게임 아이템을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이제 인터넷 접속을 유도를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의 금감원을 사칭한 위장 사이트로 유도를 하고 금정보를 탈취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1차적으로 자금을 은닉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해서 비트코인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2차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하는 등으로 이제 범죄 수익을 이제 취득한 것입니다. 19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나타나 있고, 실제 이제 테러에도 많이 이용이 됐는데 2015년 파리 테러 사건 당시에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는 이제 그런 발표도 있었고, 북한은 예전에는 이제 북한이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77 디도스 사건을 제가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정부 사이트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 대북 제재로 이제 경제가 좀 어려지면서 가상 통화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해킹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2018년 20페이지인데 2018년 5월 25일 이제 미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한국의 가상 통화 거래소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서 가상 통화를 이용한 북한의 자금 세탁을 차단해 달라고 우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가상 통화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적으로 금융을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가상 통화 업체에 대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 과 같은 정보 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통화 거래 특성상 이제 이런 사고 발생 위험도 있습니다. 제 4절은 이용 위험 원인 분석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가상 통화 규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1페이지에 나오듯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같은 가상통화 업체에 대한 관리가 없다는 겁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서는 가상통화가 투자 대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에 대해서 설비 요건이나 뭐 자본금 요건 그리고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지금은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하면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폭주로 인한 뭐 서버 다운 그리고 해킹,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이버 범죄의 발생 그리고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상 통화에 대한 검증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복사해 와서 이렇게 조금만 뭐 업그레이드만 시키면은 뭐 개발자들이 새로운 가상 통화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상 통화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과 검증 절차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가상 통화에 대한 신뢰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뭐 유망한 가상 통화라고 이제 뭐 지급 수단을 이용될 수 있는 가상 통화를 개발했다,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받고 난 뒤에 이제 사기가 되는 유사수신 사기 범죄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익명성으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암호화 이제 성격상 익명성이 있습니다. 가상 통화를 거래하기 위한 지갑이라고 하는데 지갑에서는 이제 가상 통화를 거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여기는 개인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상대방의 계정 정보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서 범죄 이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 제도 구제도 문제입니다. 가상통화업체는 이런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용으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가상통합자 등 내부자에 의해서 이용자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횡령하고 전용하는 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의 시세조정 행위.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미공개 정보 유용 행위 그리고 금투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세조정의 주가 조작 같은 것도 다 처벌하고 있는데 가상통화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다단계 방식 이용한 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 정보 유용 행위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도 나타내는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4페이지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설계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통화가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가상통화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인 발명이므로 핀테크 산업법의 발전과 가상통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가상통화가 위험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대표적인데 2017년 10월 4일 그 TF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 엄격히 법무부는 규제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익명성으로 인해서 가상통화가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이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설계할 때는 이런 그 위험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도 고려해서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이제 금지하기보다는 이 가상통화를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급수단과 송금수단으로서의 그런 활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과 토대를 위한 이런 규제를 좀 마련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이런 방지를 하고 이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데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절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국가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입니다. 주요국 이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그 거래소와 같은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규제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 사고 그리고 관계자들의 이런 배임과 횡령 같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접근하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규제는 불법 거래에 활용되거나 이제 이런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위하여서 이제 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제 접근하고 조세적 규제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과 재산에 대해서도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일법 규정이 있습니다. 뉴욕주의 피트 라이센스로 대표적인 이제 그러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에 이제 그 가상통화 조항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도표로 이제 논문에 넣어줬었고, 그리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는데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가상통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가상통화의 그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었고 2015년 6월에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 지침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초점은 이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아닌 가상통화 거래소와 같이 법정 통화와 한전 접점에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 같은 업자를 규율하는 데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지침이었습니다. 각국 규제 동향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미국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나 일본과 같이 관련 법을 제정해서 가상통화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국가도 존재를 하고 중국에서는 가상통화 유통과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제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공통점은 이제 공통적인 인식은 30페이지에 정리해 놓았는데, 첫째는 이제 가상통화가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가상통화의 투자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과세와 관련해서 가상통화가 자산, 상품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보면 3절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상통화업자를 이제 금융업자와 같이 전자금융업자와 같이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규제하고 과세한다고 하면은 이 정부가 가상통화를 공인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통화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와 자금 세탁으로 인한 이런 위험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페이지 뭐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에서 보면은 이제 2017년 12월 4일 이제 이 위험성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 이때가 한창 이제 그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주무부처를 금년을 변경을 했고 법무부도 이 가상통화 위험성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한 그 12월 28일 회의에서는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를 했었고 차관회의에서는 이제 모든 수단에 대해서 이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수단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입장을 밝혔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 국민청원도 일어나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이것은 법무부가 좀 오버한 것이다 하고 나중에는 중부처가 국무조정실로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30페이지, 33페이지는 뭐 내용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관련 법이 이제 3개가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가상화폐도 특별 이런 3가지 법안이 있는데 내용은 이제 어때 이 법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조금 이제 투기 과외를 좀 방지하기 측면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제 요약드리면은 34페이지에 우리나라 규제 동향 요약과 이제 문제점을 이제 보면은 우리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가상통화업자를 전자금융업자와 같이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규제하고 가세하기보다는 자금 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 이러한 목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이제 가상통화업자가 은행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 위험성을 홍보하고 사고, 범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그런 업계와 같이 이제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국회 입법안은 이제 이 3가지 입법안 전부 다 가상통화 정의, 진입 규제, 그리고 거래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이제 규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 전부 다 투기에 대한 이제 투기 과외를 막기 위한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있었고 가상통화가 지급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상통화업자가 하나의 그 전자금융업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런 법률 관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4절 36페이지에는 이제 가상통화에 대한 한제 규제 설계입니다. 예전에 규제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 규제가 정당하다 이런 시각과 정부 규제 실패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이런 가상통화 같은 이런 이제 신기술과 관련된 이제 대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 규제만을 정당할 수도 없고 정당해서 이렇게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아서도 안 될 것이고 무역적으로 또 이제 정부 규제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규제 철폐하거나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가 혁신을 유인하고 이제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이 규제를 이제 마련을 했었습니다. 37페이지 가상통화에 대한 한계 규제 설계는 이제 그 규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째는 규제 내용으로서 핀테크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통화 발행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것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그 지급 결제 시스템의 그런 발전을 저해하고 기술 발전에 의한 토대를 막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이용과 거래는 허용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대신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기술이 가져오는 효과를 이제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가상통화 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래가 급증하고 이러한 위험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가상통화 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제 필요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이제 근데 문제는 이런 거래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이제 해킹이라 내부자 거래, 임원들의 횡령이 이러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업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다 앞에서 문제점을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그리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규제에 담겨야 된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40페이지에는 이제 규제 형식인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급선을 봐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뭐 자금 세탁, 탈세 이 별도에 따라서 이런 위험에 따라서 개별로 이제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가상통화를 위한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제 중개기관의 역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같은. 그런데 가상통화에서는 중개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달리 보여지고, 그리고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별로 별도의 법령으로 이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은 뭐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도 부과하고 단속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라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런 역할과 좀 배치되게 조금 소극적이라는 이제 좀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가상통화의 그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이용자 보호, 그리고 이러한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일법 제정이 이제 타당하다 보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42페이지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입니다. 이런 그 가상통화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담겨야 될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할 때 이런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상통화의 정의와 법적 지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봤고, 정의함에 있어서는 이제 이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반영하고 제3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단위라는 그런 특성을 강한 정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가상통화의 정의는 이 가상통화 종류별로 좀 다른 규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가상통화 발행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급수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검증되지 않은 가상통화가 이제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뭐 ICO 이런 유용한 사기, 뭐 투자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봐야 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 사실은 이제 핀테크 산업의 발전보다는 그 증권거래소와 같이 가상통화 거래를 좀 중개하는 역할이 좀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사고 발생 위험이 많고 자금 세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가상통화보다는 엄격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가상통화 관련업, 제가 43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런 업을 이제 그 법안에서 좀 분류를 해놨는데 가상통화 발행업, 중개업, 관리업, 성공업, 취급업 가운데 발행업과 중개업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봐서 조금 좀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44페이지에는 이 가상통화에 대한 진입 규제에 대해서 논의해 놨는데 이 너무 이제 진입 요건을 엄격히 하면은 과다한 규제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고 이제 핀테크 산업에 역행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신고 제도로만 운영을 하면은 그 이용자 보호라든지 거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이제 규제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 설계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가상통화 발행업과 가상통화 중개업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제도 특허를 이제 했습니다. 특허가 이제 재량행위로서 정부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특허에서는 목적의 독립성과 사업 능력이 이제 좀 이제 판단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런 가상통화업체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과 재량권을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엄격한 규율상 이제 특허가 이제 타당하다 생각했었고, 나머지 이런 가상통화 관리업, 가상통화 성공업 뭐 이런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해외 송금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기보다는 이제 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건을 좀 완화해서 이런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상통화 업무의 감독은 이런 지급수단으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금융감독원과 같이 금융감독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고, 그런 다른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보관 의무, 장부 작성과 보관 의무, 보고 의무, 자료 제출 의무, 현장 검사, 시정 명령 등 이런 감독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러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47페이지 뭐 이건 하고 그리고 다른 법안하고 좀 다르다는 측면이 이제 48페이지는 가상통화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인데, 이거는 예전에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주로 투기 과열 측면에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편으로 보면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또한 이용자와 업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을 좀 참조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조약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상통화 특성에 맞게 내용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거래 계약의 효력이라든지 지급의 효력 발생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가상통화업자의 책임 그리고 뭐 거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뭐 53페이지 보면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 가상통화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세 조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누구나 이런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서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은 이제 가상통화와 ICO에 대한 권능 절차를 적어놨는데 ICO는 이제 설명했듯이 이런 가상통화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이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는 규제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이런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ICO를 이제 금지하는 방향을 하고 있는데 이 ICO가 위험한 것은 이런 코인과 이런 발행하고자 하는 코인과 그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방법과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서 일률적으로 ICO를 금지하기보다는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이제 특허 제도를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특허할 때 이제 등록 신청 시 특허나 이제 등록할 때 제출한 첨부 서류에 이런 가상통화의 그 발행하고자 하는 가상통화에 대한 작동 원리나 내용 설명서, 업무 계획서를 좀 포함시키고 이런 규제관청이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엄격히 평가하고 승인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일률적으로 ICO를 금지하지 않아도 좀 편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법안이 된다고 하면은 그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해서 혐의 거래 보고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율 규제 기관으로서 이게 보면은 사실은 이 정보를 민간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어떻게 보면 협치의 동반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력을 유도하고 좀 규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이런 자율 규제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이제 자율 규제 기관이 이제 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적절히 설정을 하고 이런 좀 자율 규제 기관이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김성수 의원님 찾아뵀을 때 이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이제 저는 경찰청과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입장에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처음에 아이디어 주신 게 저는 뭐 특허가 그런데 적용되는지 몰랐는데 그때 교수님 처음 뵀을 때 교수님께서 특허가 맞는 것 같다 좀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래소에 대해서는 특허를 이제 좀 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좀 규제 영역하면서 신사전적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받았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산업의 발전도 조금 이제 좀 이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좀 발전이 돼서 이런 가상통화 발행업과 중개업하고 나머지 다른 이제 가상통화 업자에 대한 좀 이런 규율이 좀 달라지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논문을 전개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김성수 교수님 그리고 김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정인철 교수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런 거 시작할까요? 뭐 시간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주제하고 나중에 하고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점심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 그러면 10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네, 지금 그리고 어차피 두 개니까 지금 쉬어야지 뒤에 거 두 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럽시다. 네, 10분 그러면 4시 40분에 바로 그 최용원 변호사가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시고. 저녁 식사 자리를 예약을 했다고 어디 갈까요? 반갑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분인지 몇 분이세요? 아니, 거의 다 갈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공지사항인데요. 오늘은 회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간접비도 좀 벌었고, 네. 네, 그 다음에 후원도 받아서 오늘 저녁은 학회에서 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전혀 부담 없이 가셔도 됩니다. 14명 정도 5명
김한정에서 온다고 했어. 어디로 가실 겁니까? 글쎄 어디로 가는 건가? 뭐 중식당, 한식당, 성문이면 일식당 별로 거지? 성문이면 중식당. 이쪽에 뭐 어디? 그러니까 연희동쪽 중식당 이거 이거 아니면 고기 먹고 이렇게 그러기는 그래? 그럼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아무나 되고. 아니 여기 동문 쪽에 뭐 구정샤브샤브 이런 데서 그렇지. 짧긴 하게. 괜찮아? 그게 오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형식 하면은 6시 6시에서 한 6시 한 10분 6시. 수원에 너뭐 대표로 하잖아. 아, 네. 아, 아 글쎄 뭐 그런데 나보러 뭐 이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 아, 예. 그래가지고 세리머니 한다고. 여쭤보려고. 아 집에서 놀라고 그랬는데 또.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즐겁고. 그때 과장님도 괜찮습니다. 아, 그림? 아이고 정신차리. 뭐 파워포인트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독치주의 동계 워크숍 이렇게 되는 한번 보려고요. 한번 그래. 그 프레젠테이션을 뭐 띄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수업하잖아. 네. 또 계속 있으니까 평일 날 수업 없지. 거기서 얘기하자. 내가 하게 그 부장님께. 몰라 그래. 회사에서 이제 중에서 이제 과장 그래. 세점 과장하고 반대점 과장이 다 와 있고 반대점 직원들도 섞어 나가고 금융분석원 어디가 파이어 금융분석원 네, 저도 그때 같이 일했었습니다. 거꾸로 가니까 밀리고 그러진 않겠네. 오늘 와서 좀 수원해가지고. 너무 심판인데 하도 보이지. 이걸 봤다. 내가 보긴 봤는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찍은 거예요 지금? 그냥 뭐 이렇게 행정법과 법치를 이렇게 아니 그뭐 어디다 써? 아 여기 네, 이렇게 쓴 이게 거죠. 뭔데 지금 이 파워포인트도 네, 쓴 거야? 파워포인트 아 잘했어. 좀 내리면 안 돼? 그런 좀 약간 내리면 내리면 돼. 너무 올라가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조금 얘를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야 돼. 네, 여기서 내려. 가상 앞에 이런 거 가지고 판례가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그런 거 싶으면 거기다가 예. 거기에 그거지 않지? 내가 거기 저기도 있잖아 저기 비틀즈 이런 데. 비틀즈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거기가 제일 나아. 예, 그러니까. 여기 소문 돌아다니면 애들 만난다고. 만나면 뭐 한줄 좀 시키시죠. 이제 늙어서 싫어. 애들 잘 크냐? 예. 술 어떻게 잘 지냈어? 돌? 조카 돌. 이뻐. 그러네. 그래서 거기 여기 일부 담았었잖아 왜 뒤에. 조금 뭐 넣었을 것 같은데. 소득세로. 그렇지. 부가세로. 그래. 아, 네네. 몇년 걸렸냐?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대충 모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20분 만에 끝내요. 이거 보러 끌지를 못해. 저거 다뭐 했어? 그래 그 정도. 너무 그 정도면 될 거야. 아까는 그럼 너무 우리 그 홈페이지에다 올라가고 이게 동영상이? 올 지금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요 정리하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거 좀그 적용시켜서 이 연대 학술 정보원에도 있거든요. 이 책이 이 뭐지? 이게 이제 미국 판례가 아 그래. 누구 조교 누구 시킬 사람이 없어? 아 저 박서정. 소소. 네. 이게 너좀 이거 그 3일 그때 첫 시간 때 우리가 수업 교재로 쓰려고 그러거든 이거. 이거 어떻게 되지? 제본이니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끝나면 중요하셔요. 아, 몇 명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몇 명인지 첫 모르겠어. 페이지 가려고. 그 조카 저기래. 볼. 이 돌이 아니고 아니 둘째 임신했다고? 벌써? 아이고. 아래 날래면 한쪽을 또 봐. 그래. 첫 페이지니까요, 저 책이. 와, 첫 페이지다 돼. 아니, 우리 맨날 하던 게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아니 요거는 100페이지짜리 시험 잠깐만. 저기 이게 오셔가지고 그냥 휴대폰 있잖아요. 아니 그 좋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보안에서 어떤 챕터 한 장을 대충 말씀해 주셔야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일단 내 이름으로 빌려주시오. 내 이름으로. 올해도 이거 가지고 있다가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또 이거지. 다음 주 화요일에 학교 하잖냐. 그때 가지고 와서 내가 보면 대충 어느 챕터를 그럼 이제 복사 맡기면 되잖아. 하나 정도. 몇 사람은 있을 거야. 나 한번 그때까지 몇 사람이 수강을 이제 할게. 이거 어떻게 알 방법이? 아니 나는 이게 뭐야 무슨 저 연세 와이스 아직 신청이 안 된 것 같아.